2,800만 원을 날린 날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다가 핸드폰을 열었는데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팀장 카톡은 차단됐고 채팅방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워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적금을 깼고 비상금을 꺼냈고 보험까지 해지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번 돈으로 외식 한 번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 벗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씩 들릴 때마다 나는 부엌에서 국 젓는 척을 하면서 오늘 하루 카드 내역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쓴 거 얼마, 아이 학원비 얼마, 관리비 얼마. 숫자들이 자꾸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숫자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반찬이 많으면 남편이 숫자 얘기를 덜 꺼낼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혼자 꾸려가면서 직원 월급 챙기고 자재값 치르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게 많지 않다는 걸 나도 압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일감이 반으로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예전엔 주말에 같이 시장도 나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어느 날 아침 큰애한테서 전화가 온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딸아이인데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실직했다고 당분간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 잔액을 열어봤습니다.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달 카드값이 아직 안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카드값이 나가면 70만 원 남짓 남을 거였습니다. 딸한테 보내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 7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번번이 막혔습니다. 나이가 53이고 경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벽인지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트 계산원은 이미 대기자가 넘쳤고 학교 급식 보조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교육비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클릭해봤다가 최저시급을 계산해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나가도 1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서 있는 게 가능한 몸일 때 얘기였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시큰거렸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오픈 채팅 메시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메시지는 그냥 지우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손가락이 그 알림 위에서 멈췄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 이런 문장이 보였습니다. 주부 환영, 50대 가능,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30분.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김수진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고 배경은
어느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말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첫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저희 쪽에서 주부분들 대상으로 소규모 재택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부담 없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거창한 수익 얘기도 없었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크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나이가 있어도 되냐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냐고. 김수진 팀장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품 후기를 올리는 일이라고, 나이 제한 없다고, 처음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이 정확히 내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용돈벌이. 그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김수진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상한 구석은 없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없었고,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도 없었고, 돈을 먼저 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렸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석 달 후에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김수진 팀장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어머님 기다렸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답장이 오는 속도가 어쩐지 기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진 뒤로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많았거든요. 김수진 팀장이 설명한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특정 쇼핑몰 앱을 설치하고 거기서 지정된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후기를 작성하면 건당 수수료가 적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뷰 알바라는 건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았는데 김수진 팀장은 저희는 업체에서 공식으로 의뢰받은 거라 문제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확인하려는 생각도 솔직히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건당 5,000원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으니까요.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김수진 팀장이 하나하나 캡처 화면을 보내면서 알려줬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이 항목 선택하시고 후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설명이 얼마나 친절하고 세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딸이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첫날 후기를 5건 올렸습니다.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품 좋아요. 배송 빨랐어요. 포장이 꼼꼼해요. 그런 문장들을 5번 썼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반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25,000원.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25,000원이 내 인생에서 꽤 오랫동안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돈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생긴 돈. 누가 준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돈. 결혼하고
25년 동안 남편 통장에서 생활비를 받아 써온 나한테 그 2만 5천 원은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입금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해뒀습니다. 김수진 팀장한테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도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10건, 15건씩 후기를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2만 원이 쌓였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모이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지금도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 때 김수진 팀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투가 뭔가 특별한 걸 알려주기 전에 쓰는 말투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는 신뢰처럼 들렸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만 특별히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후기 작업보다 수익이 훨씬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은 제가 함부로 권하지 않는데 어머님은 성실하게 잘하셔서 한번 말씀드려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그 말에 뭔가 선택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느낌 자체가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김수진 팀장이 설명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포인트를 충전하면 그 포인트로 지정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미션이 완료되면 원금의 20~30% 수익이 붙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기반 플랫폼이라 수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5만 원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잃어도 5만 원이니까 그냥 경험 삼아 해보시라고.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5만 원이면 나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5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플랫폼 앱에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출금 신청을 눌렀더니 다음날 실제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단단한 것을 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13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20만 원, 26만 원이 됐습니다. 매번 수익이 붙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일관성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 좋은 경험이 반복되면 그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함정에 발목까지 빠진 채로 아직 함정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김수진 팀장이 나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거기엔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활발하게 수익 인증을 올렸습니다. 오늘 얼마 들어왔다. 이번 달에 벌써 얼마 모았다. 남편 생일 선물 샀다. 오랜만에 자식한테 용돈 줬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어느새 그 방에서 꽤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채팅방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와 있고 김수진 팀장이 오늘의 미션을 공지하고 사람들이 서로 어머 대박이다. 저도 해볼게요 하면서 반응을 달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느낌,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 오랫동안 집안에서 혼자 지내온 나한테 그 채팅방은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팅방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와 비슷했습니다. 50대 주부, 경력 단절 여성, 남편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든 가정,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낸 사람들. 박순희 씨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고, 이정미 씨는 둘째 아이 유학 자금이 걱정돼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김명숙 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로 생활비가 빠듯해졌다고 했습니다. 다들 저마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들이 전부 내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 걱정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느낌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채팅방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같은 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수익 인증 사진을 올리고 서로 맞장구를 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전에 분위기로 눌러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박순희 씨가 이번에 시어머니 입원비 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올린 글도 이정미 씨가 딸아이한테 용돈 보내줬더니 엄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올린 글도 전부 나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위해 설계된 문장들이었을 겁니다. 김수진 팀장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과 나한테 개인 메시지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분들이랑 달리 이해가 정말 빠르세요. 솔직히 제가 이 일하면서 어머님 같은 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왠지 믿음이 가요.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이상하게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부로만 살면서 누군가한테 능력 있다, 믿음직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진 팀장은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칭찬에 내가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그때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수진 팀장이 개인 메시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아무한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그 문장 하나로 나는 이미 귀가 열렸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나만 특별히 듣는 이야기라는 것. 그 설정이 얼마나 효과적인 심리 조작인지 나중에 피해자 모임에서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만난 모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김수진 팀장이 꺼낸 이야기는 이달 말까지만 가능한 특별 수익 구조였습니다. 500만 원을 플랫폼에 충전하면 열흘 안에 150만 원이 수익으로 붙어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30% 수익률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500만 원은 그때까지 내가 넣었던 금액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500만 원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김수진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저도 억지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어머님이 그동안 성실하게 잘하셔서 이 기회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분들한텐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말이 내 망설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부담 주지 않는다는 말, 억지가 아니라는 말, 나를 먼저 생각해줬다는 말. 그 세 가지가 조합되니까 거절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들어온 적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많이 잃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열흘 뒤에 150만 원이 붙어서 돌아온다면 잃는 이자보다 버는 수익이 훨씬 클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계산을 밤새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김수진 팀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볼게요. 답장은 30초도 안 돼서 왔습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잘 도와드릴게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안심했습니다. 그 안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안심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은행에 가던 날 아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편은 일찍 나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옷을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한테 이건 진지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싶었던 건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면서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것만 되면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적금 통장을 들고 나섰는데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김수진 팀장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게 티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매번 돈도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을 스스로 눌러버린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그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적금 중도 해지 원하시는 거죠? 지금 해지하시면 약정 이자의 30%밖에 못 받으세요. 만기까지 6개월 남았는데 좀 더 기다리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직원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직원이 나를 붙잡으려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나는 괜찮아요.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속은 전혀 단단하지 않았는데 해지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남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512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약정 이자를 다 못 받아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0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그 3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열흘 뒤에 150만 원이 붙어서 온다는 생각이 그 아까움을 덮었습니다. 나는 현금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와서 플랫폼 앱에 500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찍히는 걸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두근거림이었는지 설레는 두근거림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김수진 팀장한테 충전 완료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금방 답이 왔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미션 진행될 거예요. 열흘 뒤에 650만 원으로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650만 원. 그 숫자를 화면에서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뭘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이 지쳐 보이는데 제주도라도 같이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진 게 문제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6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입금 문자를 받고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독이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다음번엔 더 크게 해도 된다고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김수진 팀장이 사흘 뒤에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특별한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요.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 나한테 의논한다는 말, 그 말이 나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한해서 1,000만 원 이상 충전하면 수익률이 40%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신뢰하는 분들한테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 믿어주셨잖아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1,000만 원은 또 달랐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 순간 속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김수진 팀장이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담되시면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머님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절대로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소심하고 용기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에 500만 원 넣어서 650만 원으로 돌려받지 않았냐고, 그게 증명이 된 거 아니냐고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내 손에 1,000만 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돌려받은 650만 원이 있었지만 나머지 3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 몰래 비상금 봉투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숨겨둔 봉투였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세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것만 되면 다시 채워놓을 수 있다고. 열흘이면 된다고. 남편은 모를 거라고. 그 세 가지 말이 그날 밤 나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편하게 잔 마지막 잠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충전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큰 결정을 내리고 나면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장을 보고 남편 출퇴근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매일 플랫폼 앱을 열어서 숫자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심사 중이라는 글자만 떴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플랫폼이 크다 보니 처리가 좀 늦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김수진 팀장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니 금방 답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해외 서버 쪽에 점검이 있어서 출금 처리가 며칠 늦어지고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곧 정상화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투가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심사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번엔 답장이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온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답답해요. 플랫폼 측에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정산 주기가 이번 달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초에는 무조건 처리된다고 했어요. 다음 주 초?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초가 됐습니다. 여전히 심사 중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숫자들을 계속 계산했습니다. 적금 해지한 500만 원, 비상금에서 꺼낸 280만 원, 거기에 이전에 벌어둔 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 앱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면 가슴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 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설명하나 그 생각이 불안과 뒤섞여서 밤새 나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 팀장한테 강하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버 점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플랫폼 측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해외 법인 쪽에서 자금 출처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해요. 출금하시려면 먼저 예치금의 15%를 세금 명목으로 납부하셔야 한대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플랫폼 규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대요. 세금 명목으로 15%, 1,000만 원에 15%면 15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처음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금을 먼저 내야 출금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 건지, 왜 충전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지, 의문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김수진 팀장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처음엔 왜 없었냐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화가 나요. 근데 이게 플랫폼 규정이 바뀐 거라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 안 내시면 예치금이 동결된다고 하거든요. 어머님, 돈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해요. 예치금이 동결된다는 말. 그 말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넣어둔 돈이 클수록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1,000만 원을 잃지 않으려고 15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 돈은 남편 모르게 들어두었던 보험 만기 환급금 일부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중도 인출을 신청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상담원이 중도 인출하시면 나중에 보험금이 줄어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1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제 출금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해외 송금 처리 수수료로 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80만 원, 150만 원 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가 계속 추가된다는 느낌, 끝이 없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냈습니다. 이미 1,1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80만 원을 아끼다가 전부 날리는 건 더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지 그때는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계좌 인증 수수료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런데 그 200만 원도 결국 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급하게 쓸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렸습니다. 75살 친정 어머니한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구가 올 때마다 냈습니다. 한번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다음 요구가 왔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총 납부 금액이 어느새 2,80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확인한 날 밤 나는 플랫폼 앱을 열었습니다.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설치를 해봤습니다. 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팀장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차단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채팅방을 찾았습니다. 채팅방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20분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꺼진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봤을 때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2,800만 원.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 자꾸 커졌습니다. 적금, 비상금, 보험 인출금, 친정 어머니한테 빌린 돈. 하나하나 더하면 다시 2,800만 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다르게 계산하려고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플랫폼 앱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실감이 왔습니다. 이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믿었던 그 목소리, 그 친절한 말투, 그 칭찬들이 전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소름이었습니다. 사흘을 혼자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인지도 모르게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만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만큼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던 것은 인터넷 뱅킹 화면이었습니다. 공유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내가 이체한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500만 원, 28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200만 원. 숫자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얘지다가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이 돈이 어디 간 거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변명을 찾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말했습니다. 재택부업 얘기, 김수진 팀장 얘기, 처음엔 돈이 들어왔던 것, 적금을 깬 것, 비상금을 꺼낸 것, 친정어머니한테 빌린 것까지 말하는 내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 그 말투에 경멸이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경멸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경멸이 칼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걸 왜 몰라. 욕심.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카드값이 걱정됐고 딸아이가 힘들다고 했고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번 돈으로 뭔가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끝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무 말이 없었고 주말에도 방에만 있었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날마다 쌓였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막내가 엄마 아빠 싸웠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금이 간 자리에서 나는 소리가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나 침묵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 나이가 53이나 먹고 이런 것도 몰랐냐는 생각.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으면서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 꼴이 됐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새벽마다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고 나면 새벽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게 그 시절 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들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나는 신고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 일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경찰서에 가면 누군가가 알게 된다는 것, 혹시라도 주변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그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습니다. 53 먹은 여자가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는 게 그것도 2,800만 원씩이나 그 숫자를 경찰관 앞에서 입 밖에 내는 상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내가 그냥 그 돈을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처럼. 남편은 그 즈음 들어서 한 가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고해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엔 그 말이 나를 다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수습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이거 안고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고 있을 거잖아.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다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던 날 아침 나는 오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바르고 립스틱을 하나 골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압니다.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제정신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사이버 범죄 담당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내용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수진 팀장 이야기, 채팅방 이야기, 플랫폼 이야기, 출금 안 된다며 돈을 계속 요구한 것까지 말하는 내내 목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수사관이 중간에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컴퓨터 화면을 열더니 파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피해 사례 목록이 있었습니다. 수법 항목에 적힌 내용을 읽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부 환영, 50대 가능, 하루 30분. 내가 처음 받은 그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플랫폼 이름은 달랐지만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쌓고 큰 금액을 충전하게 만들고 출금 안 된다며 세금과 수수료를 반복 요구하고 연락 두절.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현재 파악된 피해자가 12명이에요. 피해 금액 합산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12명, 2억 3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생활비가 걱정됐던 사람, 나처럼 가족한테 보탬이 되고 싶었던 사람, 나처럼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던 사람들이 1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뭔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리석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느낌. 이건 나 같은 사람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설계된 것이었다는 느낌. 수사관이 피해자 단체 채팅방 링크를 알려줬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는 곳이라고. 나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고 남편이 잠든 뒤에 그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이미 11명이 있었습니다. 나까지 12명이 됐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읽기만 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57세 주부는 남편 퇴직금으로 모은 돈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은 시어머니 수술비로 쓰려던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분은 아직 남편이 모른다고 했고 가족한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분이 한 달 전에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새벽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다 채팅방에서 한 분이 긴 글을 올렸습니다. 61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신고도 망설였다고 이웃한테 알려질까봐 석 달을 혼자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뉴스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보고 나서야 경찰서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숨으면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딸뻘 되는 여자들한테, 우리 언니뻘 되는 분들한테 똑같은 문자가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막을 수 있어요. 나는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일을 말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창피한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겪은 그 문구들, 그 말투들, 그 심리 조작의 순서들을 누군가가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나는 채팅방 창을 닫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숨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달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눈물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채팅방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수법으로 2,800만 원을 잃었고 1달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겨우 신고했다고. 욕심이 아니라 생활비가 걱정돼서 시작한 거였다고. 글을 올리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똑같았어요. 어머님 용기 내셔서 감사해요. 그 답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날 나는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 즈음 수사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었다고 했습니다. 12명이던 게 19명이 됐고 피해 금액 합산이 3억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같은 조직이 수법을 조금씩 바꿔가며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했습니다. 플랫폼 이름만 달리하고 팀장 이름만 바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카카오톡에 그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불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수치심이 그 순간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건 부산에 사는 61살 박정숙 씨였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이기 싫다는 분도 있었고 아직 가족한테 말 못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7명이 모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지관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나도 갔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잠깐 멍했습니다. 다들 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50대 주부들, 머리에 흰 것이 섞인 60대 여성들, 어디서 봐도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사 출신도 있었고, 오래 직장을 다닌 분도 있었고, 대학을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한테 무언가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사연을 꺼냈는데 누구 하나 끝까지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처음 혼자 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혼자 울 때는 수치심과 자책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흘린 눈물은 달랐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 판단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박정숙 씨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욕심을 부렸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이런 꼴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한 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각자 주변에 이 수법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동네 주부 모임에서, 교회에서, 복지관에서, 아파트 분여회에서.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 이런 일 당했다고, 이런 문자 오면 절대 열어보지도 말라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창밖을 제대로 봤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한테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말했습니다. 주변에 알릴 거라고, 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이 간 자리가 하룻밤에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균열이 더 벌어지는 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돈이 전부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수사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먼저라고. 2,800만 원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잃으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능력 있다고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열렸던 것, 가족한테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번 돈을 써보고 싶었던 것, 그 마음들이 얼마나 오래된 목마름이었는지. 사기꾼들은 그 목마름을 건드렸고 나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문자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주부 환영, 50대 가능, 하루 30분. 아니면 지금 이미 시작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믿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돈이 들어오는 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 겁니다. 그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당신이 단 한 번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려 했던 그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마음이었습니다.